자, 세도 정치 1800년부터 1800 이제 63년까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원군이 63년 겨울에 고종이 이제 등극하면서 대원군이 실권을 가지게 되니까 뭐 60여 년이 되는데요. 이때 정말 암울했습니다. 이 외척 세력들이, 외가 친척 세력들이 매관매직을 해서 탐관오리들이 등장을 하고, 이 탐관오리들이 막 그냥 백성들을 쥐어짜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들고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좀 밀란 특집을 좀 해볼게요. 지금 세도 정치니까. 자, 밀란 특집이다. 자, 일단 여러분들 밀란하고 반란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밀란하고 반란, 어느 게 더 중조일까요? 이게 훨씬 더 큰 주입니다. 밀란은 말 그대로 민중들의 난이란 뜻입니다. 이건 못 살겠다,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벌어지는 게 밀란인 거고, 그러니까 이건 생존권의 문제고, 이거는 국가 전복이죠. 내라는 뭡니다. 아예 왕을 바꾸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근본부터가 다르고, 이것이 훨씬 더 큰 죄다.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이 밀란이 되는데요. 여기는 국가 입장에서는 밀란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밀란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이 있었죠.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소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보면 도의 관찰사가 있고 부, 목, 군, 현 이렇게 가요. 그래서 부윤, 부사, 목사, 군수, 현령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지방이. 근데 예를 들어서 현령이 이상하다. 그럼 부사한테 민원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구청에서 안 들어주면 시청에다가, 시청에서 안 들어주면 도청에다가 상급관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걸 이제 소청이라고 부릅니다. 요 소청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언격쟁이라는 게 있죠. 상언격쟁. 임금이나 관찰사나, 지금은 사법권 있지 않습니까? 뭐 재판을 한다거나 아니면 행정권, 나라 살림을 꾸려간다거나, 입법권, 법을 만드는 권한, 이게 다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입법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고, 행정권은 정부가 갖고 있고, 사법권은 법원이 갖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 구분이 거의 안 됐어요. 그래서 관찰사가 마음 먹으면 뭐 산 사람도 산 사람도 그냥 가둘 수가 있고, 죽을 사람도 살려줄 수 있고, 뭐 부자도 만들어줄 수도 있고, 멸문지화를 할 수도 있었다고. 그래서 그 관찰사나 뭐 임금이나 어르신들이 지나갈 때 힘없는 백성들이 꽹과리를 칩니다. 징을 칩니다. 그러면 이제 의무적으로 가마를 멈춰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가서 이제 글로써 올리면 상언이 되는 거고, 글을 모르는 백성들이 이제 말씀으로 올리면 여기는 격쟁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만약에 글을 안다, 그럼 여기는 상소도 있었습니다. 상소는 위로는 재상부터 밑으로는 선비까지 누구나 임금님한테 기탐 없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상소인데요. 저는 이 상소가 오늘날도 있다고 봐요. 이게 뭐냐면, 저는 그 인터넷, 그 뭐죠? 그 댓글. 전 이게 상소라고 보거든요. 지금 저도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 참 답답하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할 때가 저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저도 이제 글을 남기고 싶은데, 저보다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직접적인 글을 남기신 분이 있으면 저도 공감 표시를 합니다. 반대하면 아니요 표시를 하거든요. 저는 이게 오늘날 상소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대통령부터 힘 있으신 분들이 다 꼼꼼히 인터넷,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여론, 민심을 파악하는 도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안타까운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한 그런 댓글물을 흐리는 것들이 있죠. 뭐 일방적인 악플이랄지, 매너 없는 인신공격이랄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소의 권한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 약화시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익명성을 이용한 매너 없고 그런 좀 좋지 않은 그런 악플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스스로 우리에게도 좋지 않은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드디어 이제 밀란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역사 최초의 밀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밀란은 통일신라시대 하대적입니다. 이 하대적에 진성여왕이라고 있었어요. 이 진성여왕이 그 병이 있으셨어요. 그 병이 남자 밝힘증인데, 남편이 있는 여자가 삼촌과도 사랑을 나누고 하루에 남자를 2명에서 3명씩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갈아치운 남자들을 갖다 정부 요직에 앉히니까 이 사람들은 뭐 맨날 주색 잡기에만 능하지 뭐 정치를 알겠습니까? 자꾸 백성들한테 세금이나 뜯고 그랬어요. 그럼 뭐야? 세금 뜯으면 또 그냥 사치와 향락으로 다 써버리는데. 그래서 나라의 국고가 텅텅 비었다. 진성왕 즉위 3년 나라의 국고가 비니 왕이 사자, 세금 걷는 관리를 통해서 세금을 걷어오려고 하니까, 여기는 농민들이 못 살겠다 하면서 원종과, 사람 이름입니다,
애노가 농민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난을 벌였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밀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이 벌어진 밀란 때문에 여기는 통일신라는 멸망하게 되고 고려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수적, 산적, 초적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화적 이런 거 들어보셨죠. 수적이라는 거는 해적, 물 위주로 다니는 바다에서 이제 물건을 빼앗는 거고, 산적은 산에 들어간 사람들이 되는 거고, 지나가는 사람들, 상인들 약탈하는 거죠. 그리고 뭐 초적이라는 건 백성들을 풀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민초라고 부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방자치제라고 부르잖아요. 일반 민중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난을 벌였을 때 이것을 초적이라고 부르고, 일단 초적이란 말이 나오면 뭐 그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고려 시대로 가서도 이제 민중봉기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민중봉기가 벌어졌을 때는 그 정권이 가장 명분이 없고 가장 백성들을 괴롭혔을 때 민중봉기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때가 바로 무신 집권기였습니다. 당시 고려 시대의 무신들은 글도 몰랐고 병법서도 몰랐고 행정 능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들이 우발적인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100년간 나라를 이끌고 가는데요. 얼마나 무식했냐면, 이 고려 시대에는 공무원 봉급 제도가 있었어요. 이걸 전시과 이렇게 부르는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전지와 땔값 채취진 시지의 수조권을 공무원들에게 분급한다. 그래서 전시과예요. 이 전시과는 문무할 거 없이 현직 관리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 시에 반납하는 것인데, 1급 공무원부터 18급 공무원까지 차례대로 그 과에 따라 내려주는 체계적인 토지제도였습니다. 근데 그 토지제도가 붕괴가 된 것이 바로 무신집권기 때예요. 여기는 무신들이 모든 관리들의 수조권을 독점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로 따지면 고위 관리들이 80만 공무원의 봉급을 가로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느 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공무원이 일을 안 하니 나라 꼴이 개판이 되겠죠. 결국 이때는요, 나라가 아니라 거의 글쎄 집단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난이 벌어지게 됩니다. 문신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찾기 위해서 난을 벌이게 됩니다. 서경유수 조이총, 그리고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의 난이 대표적이었고요. 그리고 교종계열의 뜻있는 승려들도 난을 벌이게 되고요. 그래서 또 농민들이 난을 벌이게 되는데, 김삼이, 효심이란 농민들이 또 난을 벌이게 되고요. 심지어는 천민도 난을 벌이게 됩니다. 그 천민이 바로 만적이라는 사람인데, 이 만적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신분철폐를 주장을 합니다. 만적의 난도 벌어지게 되고요. 그 외에도 별의별 사람들이, 당시 다리 밑에 있던 거지떼들이 모여가지고 거지왕국을 만들고 이름을 백제국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백제부흥운동도 벌어지다가 바로 진압당하고요. 그리고 이등병, 군졸이 고구려국을 만들라고 자기 동기들하고 바로 또 진압당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던 게 이 힘들었던 고려 무신 집권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무신 집권기가 뭐예요? 그 다음에 원나라 간섭기로 들어가잖아요. 원나라 간섭기. 여기는 원나라 간섭기가 되면서는 또 상대적으로 여기는 또 민중봉기는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강력한 원나라 세력을 등에 업은 권문세족의 힘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는요, 봉기를 벌일 힘조차 없었어요. 지금 어디라고 말 안 하겠지만 독재국가가 그렇잖아요. 이것도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난을 벌일 수 있는 건데, 난을 벌일 수 있는 힘조차 없었던 고려시대 500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시대가 원나라 간섭기 80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갑니다. 자,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서 크고 작은 민중봉기가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뭐 세종대왕 때는 태평성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세종 때도요, 실록에 보면 여러 차례 밀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거는 세종대왕이 뭐 잘못하고 백성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시 중국 명나라가 무리한 조공을 요구를 하는데 그게 고스란히 다 백성의 부담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려시대 말에만 여자를 끌고 간 게 아니라 조선 세종 때까지 그렇게 조선은 여자를 저기는 중국에 바쳐야 했어요. 그럼 내 딸을, 아니 내 사랑하는 딸을 중국에 바쳐야 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민중들은 봉기했고 세종대왕님의 가슴은 정말 찢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민중봉기가 그 임진왜란 벌어지기 직전에 그 명종 때가 있었죠. 그 명종 때, 이때 그 명종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였던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는데, 이 문정왕후의 남동생이 그 드라마에 잘 나오는 윤원영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는 그 새도가였죠. 워낙 많이 해드시다 보니까 그 유명한 임꺽정의 난, 이것이 바로 여기는 명종 때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후기로 넘어가서 숙종, 장기민 남편 숙종 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또 그 유명한, 다 이 드라마로 나왔던 건데, 장길산의 난,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민중봉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여행을 하는 19세기, 이때가 가장 큰 민중봉기가 벌어지는 시기였는데, 이때는 정말 해도 너무했던 시기죠. 이 19세기의 백성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건 국방비의 세금이었어요. 이게 왜 힘들게 했냐면, 나라의 국방비는 정해져 있는데, 국방비는 농민만 독박 써서 내거든요. 양반은 국방비를 안 내요. 군포라고 해서 양반은 안 냅니다. 근데 농민의 숫자가 점점 주는 거예요. 임진왜란 이후에 납속, 즉 국가에다가 쌀을 바치면 양반을 돈 주고 양반을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름이 없는 공명첩을 삼은 너도 나도 양반이 될 수 있다 보니까 뭐 합법적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대거 농민들이 양반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 세도 정치쯤 되면요, 전체 백성 중에 농민이 28.5%밖에 안 되고 양반이 70%예요. 그럼 국방비는 정해져 있는데 농민의 수가 주니까 28.5%밖에 안 되는 농민이 이 국방비를 독박 쓰다 보니까 이 19세기에는 백성들이 국방비의 부담, 즉 군포의 부담이 가장 컸다고요. 너무너무 컸어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이 국방비는 원칙상 16에서 60살까지의 성인 남자만 내는 세금이 국방비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실제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나이가 30세입니다. 군포 한 필 내야 돼요. 당시 국법은 1년에 한 필이었으니까. 자, 이 사람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나이가 80세, 노인입니다. 그럼 이 사람 국방비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죠. 왜? 80세니까. 안 내도 돼요. 자, 이 사람 아들이 있습니다. 올해 3살입니다. 3살. 3살이면 국방비 내요, 안 내요? 안 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세필을 내라 합니다. 아예 세필로 딱 마음 먹고 온 거예요. 이정이라고 그래서 당시 이장님이 왔어요. 그래서 군포를 세필 내라고 그래요. 이 사람 처음에는 웃었어요. 아, 우리 집 한 필만 내면 되는데. 웃으니까 이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나이 몇 살이야? 80입니다. 뭐이 80이야? 동안이구만. 당신 나이 40으로 해. 나이를 깎습니다. 이걸 나이를 급강화시킨다고 그래서 강면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린아이한테 얘기합니다. 애기 몇 살? 몇 살? 아저씨 나 3살. 3살 무슨 3살이야? 너 보니까 어른스러운데 30살. 옛날엔 어린이를 삐약삐약 제비주둥이 황구라고 불렀어요. 노란색 주둥이 황구. 그죠? 황구를, 제비주둥이와 같은 황구를, 어린아이를 군정에 첨가시킨다. 황구첨정이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3살짜리 어린아이를 군적에다가 30살로 적어가지고 포함을 시킵니다. 이래서 세피를 뜯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완전히 뭐 그냥 맛이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이제 이듬해가 됐습니다. 이듬해 돼서 이 갑은 31살이 됐고 이 아이도 이제 4살이 됐습니다. 이정이 또 찾아왔습니다. 세필 내라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얘기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2필 낼 테니까 꺼지셔. 이렇게 얘기를 하니, 돌아가셨어? 돌아가셨어? 아니, 내 마음속엔 영원히 살아있는데? 이러면서 죽은 사람한테도 백골징포라고 그래서 포를 징수한다. 백골에게도 포를 징수한다. 그래서 백골징포라고 해서 죽은 사람에게도 또 한 포를 징수하는 거죠. 한 필, 한 필, 한 필. 그래서 역시 또 3필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 군포 낼 돈이 없습니다. 3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정이 이 사람 집에 마지막 재산이었던 황소를 그냥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 미쳐버린 거죠. 소면 내 재산의 전부인데. 그래가지고 정신을 잃고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옵니다. 내가 이런 아들 자식 하나 더 낳았다가는 아주 집안이 망하겠다. 내가 아들 못 낳게. 그러면서 스스로 자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바지춤을 내리고 자신의 양을 절단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부인이 달려와서 잘려진 자신의 남편의 양을 집어들고 울면서 관가로 가요. 이게 우리 남편의 양인데 우리 소 좀 돌려주세요.
제발 돌려주세요라고 통곡하면서 이야기하니까 당시 관청에서는 이거 더럽고 추잡한 것들 꺼지라면서 내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인은 양을 부여잡고 울기 시작합니다. 이 끔찍하고 충격적인 모습을 먼 발치에서 깜짝 놀라서 바라보는 남자,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는 남자가 바로 그 유명한 정조의 남자, 왕의 남자였던 다산 정약용이었죠. 정조가 승하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는 정약용은 귀향을 내려온 상태였는데요. 정조가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 슬프도다, 애절하구나, 어떻게 자신의 양을, 남성을 절단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쓴 한시 애절양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당시의 백성들은 참을 수가 있었을까요? 못 참죠. 상급기관에 소청하면 안 들어주고, 그래서 화가 나니까 벽에다 낙서합니다. 괴설을 합니다. 그래도 또 안 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벌어진 게 밀란이 되는 것이고요. 그 밀란이 대표적인 게 세도 정치 때 벌어진 밀란이 뭐가 됩니까? 청천강 이북에서 벌어진 홍경래의 난, 진주부터 시작해서 함흥 그리고 제주까지 벌어진 임술련에 벌어진 임술 농민 봉기, 이런 게 대표적이죠. 이 임술 농민 봉기는 과거에 영화로도 나왔어요. 군도라는 영화가 바로 임술 농민 봉기를 모티브로 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정부군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그리고 근대 개화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근대 개화기에 기가 막힌 밀란이 하나가 벌어지죠. 그것이 그 유명한 동학농민운동이 됩니다. 동학농민운동은 과거의 밀라들은 좀 산발적이었고 조직적이지 못했는데, 동학농민운동이 왜 조직적이었냐면 그들이 종교 집단이었거든요. 동학이라는 민족 종교로 똘똘 뭉쳐 있었고 포접제라는 그런 비상연락망으로 체제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단군 이래 최초로 농민들이, 밀란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농민들이 태정개혁 12개조, 잘못된 정치 12개를 개혁하라는 조항을 조목조목 만들었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가보개혁에 반영돼서 예를 들면 신분제가 철폐된 것이, 우리나라에 신분제가 없어진 것이 동학농민운동의 의견을 받아들여서고요. 그리고 과부가 시집을 못 갔었는데 재가할 수 있게 된 것도 동학농민운동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고요. 그리고 어떤 뇌물이나 받고 이미 합격자를 뽑아놓은, 이 처음에는 참 과거 시험이 좋았는데 세도 정치 때는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거든요. 비례 온상이 되거든요. 그 과거 제도가 없어지고 새로운 오늘날 현대적인 공무원 시험 제도가 만들어진 것도 여기는 동학농민운동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의미를 지닌 밀란이 바로 1894년 가보년에 벌어진 동학농민운동이다라고 오늘날 학계에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민중들은요, 처음부터 밀란을 벌이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수근거립니다. 이것을 여론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우리는 소청을 하고 그 다음에 괴설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땐 민중봉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대사로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독재자의 권력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민주화 투쟁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독재 세력을 끌어내렸고요. 그리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우리는 또 우리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직선제를 쟁취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과거에는 먹고 살기 위한 문제만으로 밀란을 벌였다면요, 이제는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정의를 찾기 위해서 민중봉기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앞으로는 이런 밀란까지 가는 상황은 벌어지면 안 되겠죠. 국민 하나하나가, 그리고 공무원 한 분 한 분들이, 모든 분들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안정적이고 서로 소통하고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